그래서 여기 1문단 중간쯤 내려오시면은 피해 전달 경로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음영 처리를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보이지? 여기에다가 형광펜을 색깔하시고 이건 화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비교사항이다 그러면 뭘 찾아야겠어요? 비교사항 그러면은 갈레노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문단 첫 문장이 갈레노스도 있고요. 선생님이 지금 음영 처리한 것처럼 두 번째 문장에다가 색깔이라도 상관없어요. 갈레노스의 이론. 자, 됐나요? 갈레노스의 이론이 어떤 거냐? 1문단에서 빠져들면 곤란하고 2문단 가셔가지고 비교사항 두 번째 누가 나와? 베살리우스. 네,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보시고, 자, 얘를 보고 나면은 차이점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치? 여기 정리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경막에 구멍이 있다 없다. 베살리우스는 있다. 경막에 구멍이 보면은 없으며 없으며. 그러니까 이건 차이점이 되겠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하는 거야. 경막에 구멍이 없으며. 자, 색깔을 딱 할게. 여기다가 색깔을 하시고 차이점이라고 보는 거야. 차이점. 자, 앞에 나와 있는 베살리우스 앞에 있는 갈레노스와의 차이점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경막에 구멍이 있으니까 통과한다는 말을 썼을 거 아니야. 칠판 한번 봐봐. 이 1문단에서 보면, 그치? 첫 번째 비교사항에서 이 말을 했단 말이야, 이미.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읽을 때 얘를 한 번에 발견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가 차이점일 거야 라고 바로 발견하기는 쉬워버려. 어렵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 선생님이. 비교사항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A에 대해서 얘기했어, 먼저. 그 다음 다른 B에 대해서 얘기했어. 차이점은 A 부분에 나오겠니? B 부분에 나오겠니? 당연히 B 부분에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늘 이 완급을 조절하면서 앞쪽보다는 뒤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읽으란 얘기야. 비교사항 사이에 차이점을 찾을 때.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아주 성실한, 아주 자상한 그런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뒤에서.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 이게 달라진 점이라면 달라진 점이야. 알겠지? 자상한 설명이 비교사항 사이의 차이점 발견하도록 자상하게 도와주던 기존의 패턴에서 그렇지 않은 패턴으로 넘어온 측면은 일부 있어. 근데 이건 찾기가 쉬운 거니까 상대적으로 편안한 지문이라고 할 수 있지. 이해됐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차이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막에 구멍이 없다라고 본 점. 이게 첫 번째 차이점. 두 번째는 폐정맥에 대한 태도인데, 폐정맥이 공기가 아닌 피흡 통로. 자, 이것도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할게요. 이 부분. 이 부분도 그러고 보니 차이점이었던 거야. 그지? 그 앞부분으로 돌아가 봐. 1문단 가시면은 뭐라고 나왔어? 그러네. 얘는 무엇의 통로라고? 공기의 통로라고 폐정 등에 관한 언급이 1문단에 나온단 말이에요. 뒤늦게인지 알 수 있다 이거지. 자, 어디? 칠판 봐봐. 공기의 통로인 폐정맥. 이 부분 보이지? 처음부터 이걸 뭐 어떻게 발견하니? 점쟁이니? 모르지. 뒷부분 가니까 정리가 돼서 그때 하는 거지. 자, 이제 세 번째 비교사항으로 내려가 볼게요. 누군가요? 합의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보시고. 합의. 그러니까 합의는 뭐라고 했느냐 했더니, 이 합의라는 친구는 정량적 방법을 동원을 했는데,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피가 순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정리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피의 순환 이론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다음 문단 내려가 볼게요. 칠판 보시고, 피의 순환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다음 문단에 세 번째 줄 되겠어요. 칠판에 음영 처리해놨어요. 이 부분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하시고, 이게 앞에 나온 두 가지와의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합의는 갈레노스나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누구? 그 녀석 두 명, 그 두 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순환한다는 거거든. 돌고 돈다는 얘기야. 그럼 앞에 있는 두 녀석은 뭐라고 했는데? 소모된다라고 했어요. 써버리고 끝난다 이 말이거든요. 써버리고 끝난다. 근데 얘는 돌고 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어야 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단,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이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체크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보시고,
오른쪽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한번 따라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거 연습 삼아서. 흰색 분필을 좀 바꿔놔야겠는데. 뭐예요? 자, 흰색 분필이 별로 없네. 어쨌든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은 심장을 이렇게 원형으로 편의상 그려본다면은 심방하고 심실 기준으로 하면은 심방은 위야 아래야?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그림을 따라서 그려보는 거야. 심방은 위지, 그치? 심방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심실은 아래에 있는 거잖아, 그치? 심방하고 심실의 위치를 보면은 심방이 위쪽이고, 심실이 아래쪽이야. 맞니? 자, 그래서 심방, 심실을 한번 써보면은 거기 나온 대로 화살표로 따라가 볼 거야. 출발점이 어디라고? 좌심실 맞니? 그럼 이제 심장 기준으로 봐야 되겠지. 내가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심장이 나야. 그럼 내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여기가 좌심방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는 좌심실이 되죠. 얘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얘 기준으로 오른쪽은 우심방, 우심실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야, 그치? 자, 화살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출발점은 어디라고? 좌심실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좌심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각 몸을 돌아가지고 어디로 돌아와? 우심방으로 돌아온 거 같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거치는 거는 이렇게 몸이라고 써볼게요. 몸을 돌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라고 해서 몸체자 들어가가지고 이걸 무슨 순환이라고 부르는 얘들아? 체순환이라고 부르죠. 체순환. 이건 지문 속에 있어 없어? 없는 내용인데 일단 써본 거야. 그러면 다시 노란색으로 이제 써볼게. 우심방으로 들어온 건 같은 우심실. 자, 우심실로 내려갔다가 어디로 간다 그랬니? 폐로 간다고 한 거 맞니? 그치? 그 화살표를 계속 따라가 볼 거야. 그래서 폐를 따라서 쭉 가서 결국은 폐 갔다가 돌아오는 피착지가 어디야? 좌심방 맞니? 그래서 다시 좌심방에 들어온 피가 좌심실로 내려가서 다시 아까 그 체순환의 첫 단계로 돌아가는 거. 얘가 들렀다 오는 곳이 어디라고? 폐이기 때문에 들렀다 오는 곳이 폐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불러? 폐순환이라고 이제 부른다. 이건 지문 속에는 없지만 폐순환 명칭은 물론 나와 있어, 그렇지? 명칭은 나와 있어. 근데 화살표로만 도식화해갖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 폐순환이라는 말, 체순환이라는 말 적지는 않더라도 이런 정도의 자기만의 어떤 그 도식화 방식은 한번 연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차이점들 위주로 이제 살펴봤는데 마지막 문단에서 추가 정보 있어요. 추가 정보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 부분 있죠? 밑에서 네 번째 줄 안 보이면 칠판을 보시고 이렇게 우명체의 색깔을 딱 해보시고요. 널리 받아들여졌어요. 누구의 이론이? 합의의 이론이. 그리고 마지막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까지 색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화제, 비교상, 그리고 분열상의 차이점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칠판에다가 띄워볼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본인이 쓴 거랑 비교를 해봐. 그래서 방금 본 게 피해 이동 경로, 전달 경로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래. 피해 전달 경로는 비교상 셋으로 나누고, 그지? 그리고 다시 차이점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는 피해 소모라고 봤다면은 뒤쪽에 있는 녀석은 순환이라고 부르고, 다시 경막 구멍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앞쪽 두 개의 차이점이 있었고, 기억나죠? 그리고 폐정맥에 대한 관점이 다소 달랐고, 전체적으로는 피해 순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마지막 합의의 주장으로 차이점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아까 우리가 다 지문에서 체크했던 내용들이야. 추가 정보 같은 경우는 그닥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 부분은 따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 됐나요? 자, 이제 문제풀이가 문제인데,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보기 문제. 첫 번째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일치부대치 문제 말고 보기 문제 가볼게요. 그 의외로 선배들이 많이 그걸 틀렸어요. 그 문제를 많이 틀렸을까? 아래에 있는 마지막 문제를 많이 틀렸을까? 위에 있는 문제를 많이 틀렸어. 그 보기 같은 보기 문제인데 단순해 보이는 59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 의외지, 그치? 의외지? 근데 특히 인문계 학생들은 이걸 또 많이 틀렸어. 이과생들 말고 인문계 학생들은 또 이런 걸 많이 틀렸단 말이야.
자, 왜 그러느냐 했더니 여기 보기에서 각 기관이라는 말 나오지, 그치? 각 기관. 칠판에다가 띄워줄게. 각 기관이라는 말이 보여요. 지문 속으로 가셔가지고, 자, 칠판에 띄워볼게. 봐봐. 여기 각 기관이라는 말 나오지, 그치? 각 기관이라는 말. 이 말이 지문 속에 어떤 단어에 대응되는지를 찾지를 못해. 그게 이제 문제였는데, 사실 이 각 기관에 속하는 게 지문 속에서 뭐가 나오지? 폐? 그렇지. 폐도 해당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비가 실험한 게 뭐야? 실험한 게. 손목을 이렇게 묶었잖아. 손을 묶었잖아.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하비는 끈으로 자신의 팔을 묶었다라는 표현 나오잖아. 팔을 묶었다. 그러니까 뭘 묶었어? 팔이야, 팔. 자, 각 기관 밑에다가 써봐. 뭐라고? 팔. 팔이라고 써봐. 그것만 대응만 시키면 돼. 엄청 간단하잖아. 지문 속으로 가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응용 처리해 드릴게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을 대응을 시키라는 얘기였거든요. 단순한 문제였어요. 여기. 하비는 끈으로 묶었어. 어디를? 자신의 팔을 묶은 거거든. 응?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심장에서 나온 피가 팔을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그치? 팔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누른 지점이 어디냐를 찾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끈 실험에서 차단했던 위치를 찾아라. 각 기관에 해당하는 팔이라고 보시면 니은하고 디귿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나요? 근데 이걸 많이 틀렸어. 헐, 희한하죠.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냥 비교상 찾아가지고 차이점을 발견하는 녀석. 그러니까 봐봐. 표준 아까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비교상 사이의 차이점을 찾아라. 되게 단순하고 쉬워 보이잖아. 근데 막상 읽다 보면은 둘 사이의 차이점이 애매해질 때가 와요. 그리고 얼른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고. 그거를 발견하는 건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알겠지? 아까 읽어보라고 했는데 좀 끝까지 한번 읽어봤어? 8개? 오, 고생이 되는데? 밥 먹었어? 그래? 좋아요. 열정이네. 자, 18번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지문 가시면 18번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6단계 1번 12학년도 대수능 지문이 되겠고요. 자, 짧지만 아주 강력한 임팩트를 지닌 인문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문단 보시고, 자, 화제 한번 찾아볼게요. 화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접적으로는 언급이 안 됐지. 자, 이 부분이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언어를 분석, 비판, 명료화. 자, 이런 녀석들과 관련된 표현이 화제가 될 텐데, 이 문단 첫 문장이 이제 나오지. 뭐라고? 그림이론. 자, 그림이론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얘가 화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림이론. 그러면 이 그림이론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 문단을 쭉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 문단 읽어보시고 전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앞서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 문단에 있는 내용을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판서해볼게. 자, 여기 쭉 읽어봐. 그러면은 읽어보시면은 이 모형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그치? 이 모형이라는 게 자, 2개가 나와 있어. 3개가 있고 언어가 있는데 3개와 언어 가운데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3개야 언어야? 쉽게 말하면 언어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3개를 본떠 만든 모형처럼 3개를 본떠 만든 언어가 있다. 이게 전제가 돼 있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단 보시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이루어져 있고 3개라는 것은 저걸로 이루어져 있다. 나와 있어. 한번 찾아볼게. 자, 3개라고 하는 것은 사태야, 명제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태로 이루어져 있어, 사태로. 사태라는 게 무슨 눈사태, 산사태 그런 사태가 아니라 사건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태자가 모양 태자야. 알겠지? 이렇게 쓰는 모양 태자, 모양 태자. 그러니까 이 일이 돌아가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선생님이 만난 것도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어? 사건이자 사태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3개는 사태로 이루어져 있고 언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찾아봐. 명제.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명제로. 그래서 이제 3개를 본떠서 만들어 놓은 언어의 일종의 그 모형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언어는 일종의 모형 같은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요 사태에 해당하는
명제가 1대1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자, 쭉 읽어보시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3문단 가볼게요. 아직 비교상 안 나왔거든. 3문단 내려가가지고 비교상을 한번 찾아볼게. 이건 찾아봐야 되는데 3문단에서 비교상 찾아라 그러면 뭘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의미 있는 명제. 작은 따옴표 처리가 돼 있지. 아주 자상한 질문이네요. 의미 있는 명제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보시고요. 자, 칠판에도 응용체를 해볼 테니까 못 찾았으면 보시고. 자, 의미 있는 명제 이렇게 나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니까 또 무슨 명제? 의미가 없는 명제라고 나와 있어요. 의미 있는 명제, 의미 없는 명제. 색깔 딱 해보시고. 둘 사이 차이점을 이제 발견을 해야 돼. 자, 의미 있는 명제가 있고 의미 없는 명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문을 여러분들이 다 읽었으니까 그치? 다 읽었지? 철민아 다 읽었니? 철민이? 민철아 다 읽었니? 다 읽었어? 자 그러면 자, 대답을 해볼 거야. 명제 예를 들면 명제가 이런 게 있는 거야. 슬기는 여신이다 이런 게 있어. 이런 명제 있을 수 있지 그치?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도 있지요. 네. 근데 슬기는 여신이다 왼쪽이 명제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명제는 자 질문을 잘 들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해야지. 알겠어요? 자 다시 슬기는 여신이다는 얘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 불가야. 판단 불가. 판단할 수 없다 라고 말해야 돼. 이유는 뭐예요? 얘는 무슨 명제니까? 의미 없는 명제니까. 자, 그럼 이제 차이를 알게 되는 거죠. 의미 없는 명제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야,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언급하는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험으로, 자, 경험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상, 아닌 대상, 아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명제는 의미 있는 명제, 없는 명제, 있는 명제고 경험 세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의미 없는 명제였어요. 아시겠죠? 자, 둘 사이 차이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이 명제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면은 둘로 나뉘는 거야. 일단 의미를 기준으로 하면은 의미 있는 명제, 의미 없는 명제. 그 왜 의미가 있고 없고 판단할 수 있는 거냐? 기준이 뭐였지? 경험 가능 불가능으로 알겠지? 자,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의미가 있다.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무엇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다? 참 거짓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경험의 대상이 아니야. 여신은 경험할 수 있는 세계, 경험 세계가 아닌 거죠. 얘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얘는 애초에 이쪽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참 거짓을 논할 가치조차 없는 명제인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그럼 또 이런 명제도 가능해요. 이거 지우고 다시 써볼게 그러면. 자, 이런 명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슬기는 1995년생이다. 이런 명제가 또 있을 수 있죠. 슬기는 1995년생이다. 그러면 자, 얘는 의미 있는 명제예요? 의미 없는 명제? 의미 있는 명제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는 뭐예요? 의미가 있는 명제. 의미 있는 명제. 자, 다시. 그러면 얘는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참이죠. 거짓인 명제. 왜요? 여러분들은 정보가 없죠. 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죠? 1995년생이 아니라 뭐예요? 1994년생이거든요. 자, 이건 거짓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거 한번 가볼까? 61번 있죠? 61번 문제가 간단한 건데 지문을 이해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비교사항 사이에 뭐 차이점 가지고 문제 만든 거거든요. 4번 선지를 봐봐. 4번 선지.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의미 있는 명제야, 없는 명제야? 의미 있는 명제죠. 근데 무조건 참이야 아니면 거짓일 수도 있어?
거짓일 수도 있죠. 칠판에 나오는 것 중에서 지금 뭘 가리키는 거야? 의미 있는 명제이긴 한데 참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거짓일 가능성도 있는 명제인 것이죠. 그죠? 덮어놓고 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하나 보면 이런 거라는 얘기죠. 하다못해 일치불일치 문제도 지문 속에서 차이점을 발견 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실지하는 대상과 실지하지 않은 대상 형광펜으로 색깔해 볼게요. 자, 의미 있는 명제는 실지하는 대상 아니면 실지하지 않은 대상? 실제하는 대상. 자,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보시고 안 보이면 칠판 보시고 이 부분에 차이점으로서 색깔을 해주시고 의미 있는 명제였죠? 의미 없는 명제는 그런 거예요. 의미 없는 명제는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 여기다가 색깔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 됐죠? 추가 정보로 내려가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음영 처리하는 대로 같이 한번 색깔해 볼게요. 말들까지 칠판에다가 음영 처리해 볼게요. 자, 이 부분에 똑같이 색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광펜으로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기를 내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전부 쓰레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중요해.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기존의 철학자들. 얘가 포인트야. 다시. 그러니까 신이나 영혼이나 형용사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여기에 주목하면 안 돼. 이건 공통점이 있지. 실제 동그라미 실제 X 하면은 실제 X 쪽이 가깝고 경험 동그라미 경험 X 그러면은 경험 X 쪽이 가까운 거야. 관념적인 얘기란 얘기야. 쉽게 말하면 물질적이야 관념적이야? 관념적인 얘기.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추상적인 얘기 쪽이 가깝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만 봐버리면은 문제를 못 풀어. 몇 번? 64번 문제를 못 풀게 돼요. 64번 바로 가볼까요? 64번 문제 보시면은 이 책의 내용이 논리철학 논고 누구 책이야? 비트겐슈타인 책이잖아요. 그런데 자 4번하고 5번 중에 헷갈려야 정상이죠? 근데 5번이라고 체크한 친구들은 이게 문제예요. 뭐가? 4번, 5번이 복수정답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매년 여러분 선배들이 4번, 5번이 복수정답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둘이 차이가 뭐죠? 라고 물어봐요. 무슨 차이예요? 방금 내가 일부러 강조를 했어요. 5번 선지에서는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을 X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기를 보시면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은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다리를 이용을 했으면은 그 용도를 다한 사다리는 걷어차버리는 게 옳다라고 비유적 표현을 했는데 자기 책도 일종의 사다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선생을 사다리라고 생각하시고 용도가 다하게 되면 폐기하시는 거예요. 뭐 일종의 예? 그런 대답을 말하는 건 아니야. 일종의 인터넷 강의가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다 들었어. 꺼져. 다음 인터넷 강의 또 다른 누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취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써낸 책의 내용도 기존의 철학자들이 써냈던 내용과 일단 비슷해요. 자, 이게 색깔할게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 이 색깔할게요.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색깔 딱 해볼게요. 이건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그 비트겐슈타인의 책과 기존 철학자들의 철학 과제와 공통점의 차이점이야. 공통점이고. 근데 여기서 말하려는 바는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내 책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주제인데 그게 하필 관념적인 주제를 역시 또 다루고 있다는 거거든요.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번의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 일문단으로 이제 돌아가 보는 거야. 일문단.
1문단 가시고 그 다음에 2문단 가볼게. 2문단 가면은 마지막 문장이 있어. 2문단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볼까요? 2문단 마지막 문장. 형광펜 이번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문단 마지막 문장에 색깔을 딱 해볼게. 여기 이처럼 이라고 시작되는 문장 보이지? 언어와 세계는 논리적 구조가 동일하며 뭐뭐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 부분 색깔을 딱 해봐. 이게 사실 비트기슈타인의 책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핵심 주제가 뭐란 얘기야? 이 사람 주제는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에 관한 것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라는 것 자체가 눈앞에 우리가 덩그러니 놓고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인 거냐?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잖아요. 관념적인 거지. 그쵸? 그런 점에서는 보기에 나온 표현처럼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왜요?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였죠? 경험 동그라미 X, 경험 X인 거거든요. 근데 책의 내용과 관련된 걸 써야지. 기존의 철학자들을 얘기를 해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는 5번 선지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어디 가요? 형이사학적 물음에 대해 관념적으로 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는 표현이죠. 알겠죠? 근데 이 책은 이런 주제가 아니에요.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미리 체크했죠. 추가 정보. 신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요. 영혼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요. 행위사학적 주체나 윤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 어느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을 뿐인 거거든요. 알겠죠? 책의 내용으로 한정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63번도 간단히 언급하면 아까 칠판 한번 봐볼까요? 칠판 오른쪽 보시면은 세계와 언어 사이의 관계는 지문 속에서 봤듯이 이렇게 이제 대응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냥 찾으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왜 디귿은 안 되는 거죠? 논리적 그림이나 의미 있는 명제는 세계에 관한 거야? 아니면 언어에 관한 거야? 그림이다, 언어고요. 명제다, 언어죠. 둘 다 언어예요. 예를 들면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형과 사건 사이의 관계는 언어와 세계 사이의 관계인 건데 이해되죠? 자, 이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방금 정리했던 거를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그림 이론이 화제였고요. 의미 있는 명제와 의미 없는 명제를 나누었을 때 경험, 비경험 이렇게 이제 나누고 실제, 비실제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정보는 아까 살펴봤듯이 이런 내용 정도 됐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디스크 스케줄링 나와 있는 기술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죠? 기술 지문 갑니다. 19번 지문이에요. 이 시간 20번 지문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학년도 6월 평가원 지문이고요. 이렇게 그림이 딱딱 나오는 순간 망했구나 이런 느낌을 줬던 그런 지문이에요. 기술 지문. 사실은 기술 지문이 쉬워요? 아니면 인문 지문이 쉬워요? 기술 보통은 인문 지문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술 지문이 제일 쉬워요. 왜 그럴까요? 속임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꾸미는 게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뼈대가 환히 들여다 보여요. 구조 자체가. 구조가 빤히 보여. 그러니까 이제 기술 지문이 나오면은 반갑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해야 돼요. 대체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지, 기술 지문은? 앞에 구조가 나오고 뒤쪽에 작동 원리에 관한 얘기가 대체로는 이제 나오지. 자, 그럼 1문단 보시고요. 화제 가볼게요. 1문단 마지막 문장으로 가시면은 화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뭐라고요? 디스크 스케줄링. 자, 형광펜으로 색깔을 한번 해보시고요. 디스크 스케줄링이 화제가 될 수 있겠고요. 지문을 읽을 때 디스크 스케줄링과 관련된 비교상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문단으로 이제 내려가 볼게요. 이 문단 가시면은 자, 첫 번째 비교상 나왔네요. 이름은요? FC. 자, 그래서 FC, FS 스케줄링. 자,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하시고 자, 얘는 특징이 뭐냐 했더니 얘는 차이점을 미리 체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바로 밑줄에 보시면은 요청 순서대로. 자,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볼게요. 요청 순서대로 색깔 해보시고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그러면 이제 다시 1문단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사실 이제 이게 트랙이라고 하긴 했는데 요 하나하나에
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불러요? 섹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섹터라고. 근데 섹터라고 하는 거는 정보량이나 종류에 따라서 그때 결정되는 거야? 아니면 미리 다 결정되어 있는 거야? 이 트랙의 이 모양이나 섹터의 개수 이런 거는 미리 정해져 있는 걸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1문단 봐보세요. 미리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문단으로 갈게. 그 첫 번째 비교사인데 업데이트를 실패했다네요. 인터넷에 띄웠더니 자 봐. 그래서 이제 숫자들이 쭉 나왔지. 2문단에 실제 요청 그 숫자들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게 딱 절반 딱 나누었을 때 요렇게 가운데 있는 게 숫자 몇이야? 0이야? 아니면 최대치인 199야? 지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 트랙이 모두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야, 트랙이 뭐냐? 이거 원형 하나를 트랙이라고 하잖아. 트랙이 몇 개, 원형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200개야, 199개야? 199개라고 해야 되겠지. 만약에 200까지 있다라고 말하면 200 트랙, 그러니까 200까지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 199까지 있다라고 해야 돼요. 트랙 개수가 199개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그 200개의 트랙이 있고라고 했는데 0번부터 199번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왜? 0번이라고 기억에 주어져 있으니까 0을 포함해서 200개니까 가장 큰 수는 200이 아니라 199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문제를 봐봐. 아, 그래서 마지막 200으로 끝난 게 아니라 199로 끝났구나. 그치? 보이지? 그랬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온 대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99, 35, 123, 15, 66 그랬는데 현재 위치는 몇 번? 54번이야. 요청 순서대로니까 어디로 가야 돼? 99로 갔다가 35 갔다가 123, 15, 66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머릿속에 그려볼게. 이 순서대로 가면은 자, 원형의 트랙이 이 중심으로부터 좀 더 큰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걸로 생각하시고 54에서 99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중심이 0이니까 작은 수니까 99는 오른쪽이지.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다시 35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그럼 다시 123은 오른쪽. 자, 15는 왼쪽. 66은 오른쪽.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거? 그치? 갔던 길을 계속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또 가는 거잖아. 시간이 많이 걸려, 적게 걸려? 많이 걸리지. 그래서 이제 나오는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이에요. 자, 형광펜을 색깔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교사항 뭐죠? SSTF 스케줄링. 자, 색깔. SSTF. 자, 색깔 딱 해주시고. 이 녀석의 차이는 뭐냐 했더니, 첫 번째 줄이 나와 있죠. 이동거리가 가장 가까운. 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 트랙 순서 색깔 해볼게요. 가장 가까운 트랙 순서. 가까운 쪽부터.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대로 가면은, 자, 54, 그리고 그 다음에 66, 이런 식으로 쭉쭉 가게 된다. 그래서 171로 이동거리가 줄어든다. 나왔죠? 자, 이제 좀 빠르게 가볼게요. 세 번째 가봅니다. 비교상 뭐 있죠? SSTF 스케줄링을 보완한 스캔. 자, 스캔 스케줄링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볼게요. 자, 얘의 차이는 뭐냐? 두 번째 줄에 디스크의 양 끝을 오가면서 이동 경로에 포함된 모든 DQ에 있는 트랙에 대한 요청을 처리. 이건 통으로 색깔을 할게요. 칠판에 음영체를 한 것처럼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지나가기는 지나가는데 처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나가면서 처리를 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 자, 근데 얘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얘가 디스크의 양 끝으로 간다고 했는데, 칠판 봐봐. 디스크의 양 끝 그러면은 왼쪽에, 그러니까 절반 나눴을 때 왼쪽에 가장 끝은 숫자 몇이야? 절반 나눴을 때 왼쪽에 가장 끝은 0이지. 출발점. 오른쪽에 가장 끝은 몇이야? 199. 무조건 가야 되는 거거든. 마지막 요청 숫자 처리할 때까지 무조건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낭비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양 끝까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 양 끝까지는 안 가고 뭔가 멈출 수 있는 건 없을까? 생각하는 게 이제 나올 수 있지. 그래서 다음 마지막 이름 뭐라고 나왔니?
그렇지. LOOK, look scheduling 색깔 딱 하시고 이 녀석은 양끝이 아니라 뭐야? 양끝이 아니라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서만 이동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 색깔. 이해됐죠? 그러면 시간이 더 단축되겠지 이제. 그러면서 지나가는 중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처리를 쭉쭉쭉 하면서 가는 거죠. 자,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선생님이 많이 틀렸던 거는 당연히 몇 번일까요? 66번 그리고 67번도 조금씩 틀렸어요. 67번에서는 내림차순이 뭐죠? 오름차순이 뭐예요? 이러면서 틀린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66번부터 가볼게요. 어이가 없어요? 66번 가볼게요. 66번은 이제 문제풀이 요령인 건데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가장 확실한 것부터 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에요. 그래서 가를 보시면은 자 보니까 요청 순서대로 가는 건지 가까운 쪽부터 가는 건지 일단 그걸 기억해야 돼. 알겠지?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스케줄링 방식이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였더라? 기억해봐. 아니 기억이 나야 된다고. 일단 효진아 이거 있잖아. 선생님이 이제 비교사항상의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읽으라고 했잖아. 왜 그러라고 하는 거야? 그걸 기억하라는 거거든. 기억해야 돼 이거를. 지문 속의 내용을 전부 기억할 수는 없어. 근데 방금 내가 말한 그 최소한의 정보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고 읽는 거야. 지금 찾아 읽는 거야. 그러면 봐봐. 안 보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명칭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어떤 방식이었지? 들어오는 대로. 자, 1번이요. 여기요. 아저씨. 3번. 10번.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요청대로. 두 번째는 뭐였지? 가까운 쪽부터. 불러주더라도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더 가까운데. 당신 됐고 가까운데 이렇게. 세 번째는 뭐였지? 양끝을 오간다. 0, 199 사이로 오간다. 마지막은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로 오간다.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일단. 알겠지? 자, 그럼 얘는 뭐야? 주어진 요청 순서를 일단 확인해야겠지? 요청 순서가 현재 위치는 어디라고요? 50번 마치고 53번에 지금 대기 중이고요. 순서를 보니까 봐. 98, 183이에요. 두 개만 볼게요. 98, 183, 37, 122, 14예요. 근데 얘는 몇으로 갔어? 37로 갔네. 37은 뭐야? 요청 순서는 아니지. 요청 순서는 아니야. 그러면 37은 얘는 보니까 가장 작은 수도 아니야. 그리고 얘는 뭐지? 98에서 아니 53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간 건가? 라고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되겠지. 맞니? 자, 58에서 가장 가까운 수는 몇이야? 37밖에 없네. 그치? 아래에 있는 나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2에 반해서 아래에 있는 녀석은 37이 아니라 98로 갔네요. 얘는 뭐냐? 둘 중에 하나지. 최소값, 최대값 사이이거나 양끝을 오간 거구나. 그치? 근데 얘 보니까 199까지 갔어 안 갔어? 안 갔어요. 199까지 안 갔지? 그럼 뭐야? 양끝을 오가긴 오가는데 최소값하고 최대값 사이를 오가는 것이다 라고 판단해야 되겠네. 선생님 왜 그러면 0방향으로 먼저 안 가고 199번 방향으로 먼저 갔죠? 현재 위치에서 그렇지. 이동 방향대로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봐. 그럼 얘는 이제 분명하잖아. 얘는 양끝을 오간 건 아니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야. 얘는 왜? 가까운 쪽인 37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청 순서도 아니고 양끝을 오간 것도 아니고 더구나 최대값 최소값 이거 아니고 그래서 뭐로 판단해? 가까운 쪽. 그러니까 일단 가의 자리는 가까운 쪽이니까 명칭만 찾으면 되지. 명칭 뭐예요? SS, TF 요 녀석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스캔이 아니라 룩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끝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이것까지는 여차여차 했는데 67번이 더 어렵던데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67번에서 일단 이거 간단한 건데 내림차순 그러면 요청 순서가 임의로 한번 설정해보면 1, 2, 3, 4, 5야 5, 4, 3, 2, 1이야 5, 4, 3, 2, 1이지 그치? 좋아.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 그러니까 내림차순이니까 5, 4, 3, 2, 1 손으로 온 거지.
그러면 이것만 칠판에다가 한번 써볼게. 그런 경우에 SSTF라고 했어요. 자, 보시고. 그러면 현재 위치가 지금 어디라고 그랬지 얘가? 0이라고 했어. 출발점은 0이야. 그래서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러면 임의로 1, 2, 3, 4, 5를 한번 그려보면은 1, 2, 3, 4, 5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니까 요청 순서는 5개 중에서 뭘 먼저 요청받은 거야? 5를 요청받은 거지, 그치? 맞니? 내림차순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 4, 그 다음 3, 그 다음 2, 그 다음 1이라고 임의로 1 해볼게. 그러면 이 방식으로 가는 거야. SSTF니까 가까운 쪽이야. 이미 얘기를 해버린 건가? 가까운 쪽이 돼버린 거네. 가까운 쪽부터. 그러면 현재 위치가 1이기 때문에 가까운 쪽은 어디야? 1. 요청 순서에 따라 첫 번째 요청 순서인 숫자인 5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1이 되겠지. 그 1에서 가장 가까운 건 어디야? 2지. 2에서 가장 가까운 건 3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1, 2, 3, 4, 5 이 순으로 가는 거죠. 문제 풀 때 이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스케줄링 SSTF 했고요. 스케줄링 룩으로 가는 거야. 룩은 양 끝이야? 아니면 최대 최소야? 최대값, 최소값이었지. 그러면 현재 위치가 0이기 때문에 최소값인 1을 지나서 최대값인 어디로 가면 돼? 5까지 쭉 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최소값인 1로 갔지. 최대값인 5로 쭉쭉 가는 거죠. 그러면은 가는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순서를 밟아가는 거니까 시간은 동일하게 이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1번 선지가 맞는 건데, 그죠? 근데 문제는 2번은 놔두시고요.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탐색 시간의 합은 같아요, 달라요? 같다라고 말해야 되는 건데 3번 선지 내려가 볼게요. 이제는 오름차순이야, 내림차순이야? 오름차순이니까 숫자를 요청받은 게 1, 2, 3, 4, 5 순서대로 아마 받았을 것 같아. 그치? 1, 2, 3, 4, 5. 근데 방식은 어떤 방식? FC, FS 방식이야. 그러면 요청 순서 맞니? 요청 순서대로지? 그러면 1, 2, 3, 4, 5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겠죠. 1, 2, 3, 4, 5. 그 다음에 룩이라고 했으니까 룩은 아까 했던 거 맞니? 네. 룩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잖아. 똑같지? 그래서 얘는 색깔을 좀 달리 해서 색깔이 다른 게 빨간색. 똑같이 룩도 아까 했던 거니까 이런 방식대로 시간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맞지? 그래서 탐색 시간의 합은 다르다 x 같다라고 붙이셔야 되겠죠. 요거 하나만 보는 걸로 할게요. 나머지는 해설지 보시고. 자, 20번 지문. 이제 오늘의 이 시간 마지막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끝나버렸네. 그래서 일단 욕심 부리지 말고 뒷부분은 간단한 것들 위주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끊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쉬는 시간은 좀 쉬어야 이유시대 집중이 되니까. 자, 쉬세요. 자, 나머지 5질문을 한번 이 다음 시간 몰아서 한번 해봅시다.